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물, 역사, 또 영화 등을 통해서 지나간 사건을 재검토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설 연휴 때 체르노빌 미드하고 아직 다 보지는 못해 조금 남았는데 그다음 미드웨이 영화를 좀 마이클 베이 미드웨이 마이클 베이입니까? 마이클 베이가 아니죠. 롤랜드 에머리. 예, 롤랜드 에머리죠. 그 롤랜드 에머리의 미드웨이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이제 재현했나 이렇게 보는데 미드웨이가 좀 영화가 뭐 흥행도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고 뭐 좀 잘 못 만들었댔는데 내가 봤을 때 진주만부터 둘리틀 대령의 또 도쿄 공섭 그리고 이제 뭐 스쳐 지나가듯이 산호의 전투 그리고 미드웨이 전투 이래 놓는데 이런 거를 누가 저 한 두어 시간에 그걸 다 열거해서 정리해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뭐 한 4, 5부작 다큐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보면 시각적으로 당시에 공격의 양상이나 비행기나 서로 간의 생각이 어떠했을까를 보여주는 걸로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좀 뭐 봤습니까 혹시? 예, 제 극장에 저는 관람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뭐 76년작 미드웨이부터 해서 이제 쭉 봤는데 그걸 비교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저같이 뭐 저처럼 전쟁사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호평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이 부분보다는 좀 아무래도 다른 부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좀 그래도 극 영화에서는 좀 로맨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일체 배제하고 사실상 다큐식으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흥행에는 약간 좀 뭐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짝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돈 틀리스라고. 예, 그래서 그것도 볼까 하다가 11,000원이라서 조금 더 있다가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오늘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황육포 이제 절에 육포 보낸 사나이 황교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치인과 종교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오늘 그 다루려고 하는 영화 마고의 여왕이죠. 마고의 여왕이 이 비르나리즈인가 그 24시라는 영화 옛날에 안소니 키나 바르나리즈라고 되고 비르나리즈라고 되는데 그 여자가 주연을 한 또 93년도인가 마고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자 그 칸 영화제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로.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 이자벨 위자니가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그 이자벨 위자니 젊었을 때 많이 이뻤죠. 이거 그 뭡니까 고갱 저기 로댕의 연인 까미유 끌로데이라는 영화에 있었고 젊었을 때 대단한 미모를 가졌던 여자입니다. 그하고 뭐 보니까 남자 배우들도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다니엘 오떼유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데 유명한 배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프랑스 역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유럽 대륙에서 신교 이제 그 마틴 루트의 이제 혁명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15세기입니까? 이제 1517년에 이제 막 16세기 초죠. 그러니까 그때 시작되고 이제 그 후반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17세기까지의 진행되는 그 스토리의 연장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하고 난 이후에 한 5, 60년 만에 급작스럽게 유럽 전역에 이제 신교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죠. 독일은 루트파, 또 프랑스는 위그노파, 칼뱅파, 또 스위스 쪽은 칼뱅파. 그래서 신교의 다양한 교파들이 이제 유럽을 퍼져나갈 때 이제 유럽의 왕정이 전제 왕정이 이제 이 바티칸 가톨릭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교도들이 이제 당시 보면 뭐 이제 조금씩 생기던 이제 부르주아 진영, 그다음에 귀족 진영이 또 득세를 해나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왕실의 개론과 네. 이제 신규고의 구교도의 충돌 네. 이런 부분을 달았다. 그렇습니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족보 정리부터 좀 하고 가야 돼요. 네네. 이 영화에 보면 앙리 2세, 앙리 3세, 네네. 또 사절 9세 네네. 등장하죠. 네네. 그리고 또 앙리 4세가 나오고요. 네네. 자, 이 족보를 좀 정리하면 앙리 2세하고 네. 이 옛날에 그 이탈리아의 네, 메디치. 피렌체의 메디치.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딸 까들리나 네, 그 메디치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해서 이제 남자 둘이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네. 그 여자 하나가 네. 이제 여기에 등장한 네, 그- 이 마고 네. 여왕이라고 부르는 네. 마그리트 예, 마르그리트라는 이제 공주가 이름을 나옵니다. 가진 공주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앙리 이서예하고 가드리네의 장남이 샤를 구세고 네. 이제 샤를 구세가 또 일찍 죽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이제 앙리 3세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빠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오빠 둘이가 샤를 9세 그다음에 앙리 3세고 그리고 이제 이 마그리트를 당시에 이제 나바르 그렇습니다. 왕국 네. 나바르 왕국이라는 거는 스페인하고 그죠? 네. 지금 뭐 보르도 프랑스 지방, 예. 이제 보르도 밑에 네. 그러니까 지금 바스크 지역 그렇습니다. 피레네 산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걸쳐 있던 소왕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라곤 같은 카스티오 이런 것들은 스페인을 건설해 나갔고 그렇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왕국 따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작은 왕국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왕국의 왕자인데 네. 나바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세기까지 네. 또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17세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앙리는 네. 앞에 말한 앙리 2세 3세하고는 다른 네. 앙리 더 나바르. 나바르. 네. 그러니까 나바르의 앙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 지역이 그 양치기, 네. 목동.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까드리나 드 메디치 가문의 딸 유명한 여자잖아요. 네. 네. 아버지가 또 프랑스 왕인데 네. 그 사이에 난 이 네. 여자 그 마그리트는 네.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또 도시 세련되고 네. 도회적이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치스러운 이제 문화예요. 사치스럽죠. 예. 근데 그 왕은 그러니까 앙리는 네. 말이 뭐 왕이지. 그렇습니다. 뭐 공국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골짜기. 네. 네. 뭐 농토도 있고 뭐 이래야 부자지. 네. 그 산에 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축 치거나 이제 네. 그런 거고 보통은 이제 그 이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 유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용병들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무력은 상당한데 경제력은 크게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패션도 개판이고 네. 뭐 아주 풍모가 예. 꼬질꼬질하이 예. 뭐 마늘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결혼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특히 이제 칼뱅파의 교육이 예. 이제 칼뱅파가 이제 프랑스 진출하면서 이제 위군노라는 이제 신교도들이 세력을 성장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앙리드 나바르 예. 지역에는 이제 개신교가 이제 번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진짜 정통 카톨릭 세력과 이제 계속적인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전이 격화되니까 이제 까트리네 드 메디치가 이제 당시 이제 샤를 9세의 이제 어머니로서 섭정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양 세력을 이제 카톨릭 세력과 예. 이제 개신교 세력을 이제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딸인 마르그리트와 이제 그 앙리드 나바를 정략결혼 이제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결혼식 가서 딱 모였는데 이제 그런 하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개신교파의 꼴리니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유력한 어떤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 뭐 거의 총독 비슷한 예. 총독이라 해야 되나 뭐 총리. 그렇습니다. 총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리 역할을 재상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까트리네 메디치도 이제 막상 중재를 하다 보니 자신의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카톨릭의 강경 카톨릭 세력들은 이제 꼴리니 같은 사람들 신을 배반한 이제 개신교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꼴리니를 이제 암살하는 그 결혼식을 다 봐서 개신교 귀족들까지 다 파리까지 모였는데 이제 그게 꼴리니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제 강경 카톨릭 세력들이 이 기회에 이제 개신교 세력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마침
그 카톨릭에서 성 바르톨로뮤의 성 축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주 그 카톨릭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개신교 세력들을 몇천 명, 그러니까 특히 귀족이나 유력한 사람들 몇천 명을 그날 이제 당일에 학살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저 역사적 사건도 이게 세월이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뭐 참고서에 나왔지 세계사 교과서는 직접은 등장 안 했던 바르톨로뮤의 반동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왜? 그렇습니다. 다시 가톨릭이 포기를 하려고 했다. 반동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이 표현을 바르톨로뮤가 아니라 바르톨로메오라고 또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불어가 이제 바르톨로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보면 그 신교도들이 죽일까봐 군대를 한 4-5천 명을 데리고 와가 파리 근교에 대기도 시켜놓고 또 신교도 지방 귀족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면 가톨릭은 프랑스에서도 이제 독일까지는 거의 신교도 아성이 돼버리고 영국도 신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고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어서 이제 구교도 나라는 큰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정도만 그 스페인 뭐 이 정도죠. 스페인하고 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바르가 스페인하고 국경인데 거기도 신교도라니까 그렇습니다. 신교도 분위기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파리 주변 수도만 구교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신교도한테 장악돼 가던 시기예요. 종교 혁명. 그러니까 이제 신교도들이 많이 이제 올라와가 이제 자기 세를 과시하는. 그렇습니다. 왜? 신교도 이 저 나바르 왕자를 너네들이 이제 힘이 딸리니까 너네 딸하고 결혼시켜서 가톨릭 너네들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항복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득세하는 거다 하고 기고만장했는데 이제 꼴리니 암살이 실패하니까 이제 자신들이 누가 시켰는지를 해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실패한 김에 이거 여기서 물러서 우리 다 죽으니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자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샤를 구세하고 가드리너 메디치하고 이래 공작을 했어요. 이제 당시에 보면 그 파리시의 근위병 그게 대부분 보니까 궁전시 근위병을 스위스 병사들 쓴 모양이에요. 그 이제 다 풀어가 이제 밤새도록 한 이틀을 거의 죽였죠. 사실상 뭐 자기 편이 아닌 이제 유력자들은 다 죽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명단을 들고 집집마다 두들겨서 다 죽였다고. 그래서 당시로는 이 사건 때문에 유럽에서 큰 난리가 나서 폭군 이반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황제도 그건 너무했다. 미쳤냐 이랬다는 거예요. 영국의 이제 뭐 여왕도 막 울었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이제 세느강을 핏빛으로 물을 들이는데 구교도는 2,000명 죽였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신교들은 7만 명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마고가 결혼을 앙리사세하고 못마땅해가 거의 뭐 평생 뭐 이렇게 사랑하고 어쩌고 하니까 대답을 안 했다 그래요. 오빠가 와서 이랬다고. 그건 역사적 사실인 모양입니다. 오빠가. 영화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요. 계기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본인 입장에서야 뭐 이제 뭐 프랑스 파리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뭐 좀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저기 지방에 어디를 가서 이제 결혼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 이미 나왔겠죠.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땐 남자도 애인이 여럿 있고 여자도 애인이 여럿 있어가 둘 다 뭐 별로 이렇게 결혼해도 이후에 막 듬성듬성하게 살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르톨로뮤 대학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앙리 드 나바르 이제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는 이제 이 사람도 당연히 이제 그 카톨릭 세력에 타겟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샤를 9세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앙리 4세까지 죽여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양자가 타협을 해서 이제 개신교도였던 앙리 드 나바르가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죠. 살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조금 자신에 대한 이제 제어가 이제 좀 풀어지니까 결국 이제 파리를 탈출해서 다시 나바르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은 내 무효다. 그러면 다시 이제 사실상 이제 구교와 신교 간의 내전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결국 샤를 9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사망하게 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원래는 사실 카톨릭 강경파였던 이제 그 샤를 9세의 동생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돼서 앙리 3세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내전이 격화되니까 뭐 쌍방 희생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앙리 3세도 이제 후사가 없이 이제 곧 사망을 할 이제 병이 들어서 사망할 처지에 이제 이르게 되니 결국 이제 왕 당시에 이제 관습법이었던 이제 왕의 계승법에 따라서 그래도 앙리 4세가 이제 국왕의 이제 그 지위에 이제 국왕의 지위를 내가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의사를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프랑스의 카톨릭 유력가인 기지가를 중심으로 절대 개신교인 왕은 우리는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앙리 3세의 죽음과 이제 왕위 승계 이후에도 뭐 내전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은 이제 개신교 측의 어떤 그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으면서 결국 이제 그 카톨릭 세력을 누르고 이제 서서히 이제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파리에 이제 있는 이제 뭐 민중들이나 이제 파리의 귀족들이 우리는 절대로 개신교인 국왕을 파리로 들일 수 없다.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앙리 4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앙리 드 나바르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가 결국 이제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얘기하기를 파리는 미사를 드릴 만한 도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제 다시 정식으로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이제 프랑스의 국왕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제 이후 한 20년에 거친 즉위 기간 동안 이제 내전으로 피폐해진 이제 프랑스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제 개신교에 대한 지위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낭트 칙령을 이제 즉위 직후에 이제 발의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종교 내전이 이제 좀 일단락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낭트 칙령이라면 많은 분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세월이 이제 좀 흐르고 나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낭트 칙령이란 말은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그 칙령이었더라 이랬는데 이제 이 개신교든 뭐 구교도든 다 이제 같은 프랑스 국민 인민이다. 식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낭트 칙령이 이제 이 앙리 4세 이후에 이제 이 앙리 4세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가 이제 마고 2세는 7년 만에 앙리 4세하고 또 이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마리 드 메디치라고 또 새로운 여자 메디치가의 또 다른 딸하고 또 앙리 4세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게 돼요. 옛날에도 돈 보고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요. 힘이 있는 정치인과 그렇습니다. 또 돈 가진 게 돈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메디치는 전 유럽의 왕실에 그냥 딸들 다 돈으로 팔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팔은 게 아니라 돈 떼주고 딸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마고는 이혼을 7년 만에 해주는 조건으로 지가 이혼해도 왕비라는 이름은 쓰게 해주라. 이러고는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앙리 4세는 잘 됐다. 저 뺀질이 나는 네 뭐 메디치 가문의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다. 진짜 메디치 딸하고 한다고 저 이 마리 드 메디치인가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또 잘 살았어요. 애도 많이 낳고. 그런데 이제 마고는 뭐 잘난 척 한다고 사치 좀 남자도 많고 하니까 남자들 한 명씩 거둘 때마다 돈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보니까 보통 남자가 여자 거둘 때보다 여자가 남자 거둘 때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여성들이 좀 이렇게 특히 사랑에 좀 빠지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화끈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갖고 뭐 살도 찌고 이제 머리도 빠지고 해가 이제 외모도 좀 형편없고 돈도 떨어지니까 이제 편지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애정을 봐서 나 좀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또 앙리 4세하고 마리 드 메디치가 니 와서 정치는 가입하지 마라. 각서 받고 화끈하게 봐줘서 대신 너는 저기 귀족 가문의 이런 모든 이런 걸 잘하니까 우리 자식들 다 관리해주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왕실의 애들을 전부 교육시키고 확실하게 가르쳤대요. 아주 그 가정교사는 잘했대요. 참 요즘 같으면 본처가 쫓겨 이혼하고 그다음에 재치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 노년을 보냈는데 이제 죽었을 때 프랑스 사람이 다들 또 좋아하고 네, 네. 아주 대단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소설이 나오고 영화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루이 13세가 그때 이제 그 사이에 난 아들인데 네, 네. 이제 자기를 교육시켜준 이 가정교사 죽음에 대해 제일 슬퍼했다. 루이 네, 13세가 네, 이제 그렇게 네.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 네. 후일담이. 네. 영화에도 그 이야기가 좀 나오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 영화는 말아요. 영화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안 그까지는 안 나오고 나오고. 예, 이제 그 도망친 이제 앙리드 나바르를 이제 그 다시 만나고. 예, 맞죠. 그 쫓아가는 것까지가 이제 영화가 끝이 난 거여서. 거기서 끝이 난 그 어쨌든 이제 앙리드 나바르가 이제 프랑스 왕으로 즉위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그 왕비였던 이제 마르그리트가 이제 역할이 뭐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소장님 이제 뭐 그런 이제 마고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앙리 4세가 이제 결국은 이 뭐 어떤 프랑스의 어떤 그 종교 내전을 화합하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 끝내 아마 이제 그것도 아마 마르그리트하고 이혼이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직 왕가의 그 혈통, 그 정직 왕가의 혈통과 자기가 사실은 결혼함으로 해서 국왕으로서의 직위 정당성을 잘한 건데 결국 이제 마르그리트하고 이혼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이 붕괴되면서 1610년에 이제 그 카톨릭 그 수사에 과격한 카톨릭 수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돼서 이제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후에 이제 그 루이 13세를 거쳐서 루이 14세가 된 이제 1685년에 아시겠지만 루이 14세는 이제 강경한 또 카톨릭 수호자를 또 이제 자처했던 사람이라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결국 이제 프랑스의 신교도들이 탄압받게 되고 탄압받게 된 프랑스의 신교도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프로이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뭐 심지어 미국까지 이제 위그노 이제 그 신교도들 다 떠나버리고 그 대부분의 위그노들이 대부분 이제 자본주의의 명화 이제 기초인 그런 직업들에 종사해 뭐 왔는데 법률가 뭐 작가 무슨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신 노동들을 주로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술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이제 프랑스는 이제 자본주의로서의 성장하는 그 동력을 잃게 되고 반면에 특히 프로이센 사실상 당시까지 굉장히 낙후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이제 18세기에 넘어와서 이제 유럽의 강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동을 하는 거를 루이 14세가 아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다라고 한 게 그게 이제 봉텐블로 칙령이라고 하죠. 봉텐블로라고 파리에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숲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봉텐블로 칙령이라는데 어떻게 이제 했는가면 이 루이 14세의 고의 신부가 신부님 제가 며느리하고 잤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고해 성사를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협박을 해서 왕을 너 이제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데 동의해라. 그래서 이제 가톨릭 바티칸에 보고를 해서요. 바티칸에서 이 신부한테 어마어마한 상을 줬대요. 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들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뭐 태양왕이라고 했지만 루이 14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루이 16세 때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때 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유럽의 경제가 오랫동안 중세의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에서 좀 성장해 가던 시기에 이제 그게 뭡니까? 이탈리아에 있었던 르네상스 운동 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이 산업혁명까지는 아니지만 기술 발전도 조금씩은 됐죠. 뭐 책도 많이 깔리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종교를 그동안의 억압을 종교적 억압이 자본주의를 못 태어나게 했으면 이제 켈빈이나 위고노 같은 신교들이 루터파나 이런 신교들이 자본주의에 적합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제 다시 전제 왕정에 이제 이런 봉건으로 돌아가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왕실이 부도가 나고 전쟁 비용도 감당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이 거의 부도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그때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족이나 사실은 뭐 백성보다 귀족이 선동해가 왕 쫓아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빚더미에 올라 있으니까. 그때 이제 콜베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이틀을 고통 없이 뽑아내야 된다고 세금 짜낸다고.
그런 게 이제 프랑스 역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 새겨 봐야 될 거는 그 이 종교하고 정치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낭비나 이런 또 희생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근대의 사회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뭐 종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뭐 무신론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에서도 종교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정치가 이제 종교하고 어떻게 연을 맺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을 확보하려는 속성이 강해서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제 있어 왔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좋게 끝나는 경우는 없는 것이 아무래도 뭐 정치는 그래도 어떤 공동체를 함께 아우러서 함께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임에 반해 뭐 종교는 뭐 안 그런 종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타적인 내가 믿는 신과 내가 속해 있는 종교만이 진정한 어떤 진리자 도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 밑받침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항상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슬람에도 보면 이 종교를 담당하는 지도자와 정치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원래는 좀 효율적으로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슬람이 상당히 발전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또 정교 일치화가 원리주의화가 되면서 이슬람이 쇠퇴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거의 1차 대전에 지고 쇠퇴할 때 이제 아타투르크라고 그러는 케말 파샤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교 분리를 터키에 내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1920년부터 지금까지 터키가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저희 에르도안입니다. 에르도안 예. 저기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교 일치로 가면서 오늘날 터키가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치와 종교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뭐 어차피 다종교 사회인데 저는 정치인이 종교인에게 유포가 아니라 뭐든 선물을 보내는 것도 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특정 정치 지도자를 만나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 문재인이 뭐 지난번에 신했으니 저 우리들 병원 때 뭐 총선 때 도와달라, 뭐 대선 때 도와달라고 찾아다녔다 가톨릭계. 그것부터 또 주교가 신혜선의 개인 민원 청탁을 청와대로 또 보내는 거. 이런데 보면 얼마나 정치인과 종교인이 뒤에서 거래를 하는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최근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거 너무 좀 노골적이다 이런 뭐 어느 특정 종교를 비난 뭐 이렇게 뭐 편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 뭐 언론부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서 그 송병기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자기 어떤 부시장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팸프에서 뭐 불교의 어떤 스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 뭐 환경 파괴대 김기현 시장 환경 파괴고 뭐 송철호 후보는 이제 뭐 환경 보호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뭐 전파해라는 내용을 뭐 서로 의논을 했다 뭐 뭐 퍼뜨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어떤 신념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보수 세력 내에 그 기독교 세력이 지금 굉장히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현실 정치에 지금 또 정당까지 창당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난 근대화 시절에 특히 기독교가 개신 기독교가 정말 끼쳤던 긍정적인 역할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것과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뭐 어떤 일을 하는 것하고는 명백한 좀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뭐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런 뭐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성직자들이 정부의 무슨 위원회 같은데 과거 청산위원회 같은데 와서 자리 맡고 또 마치 성직자들이 국가 예산을 정치인들을 뭐 손들어주고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 무슨 자기들 종교적 재산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 예산을 따와가 그렇습니다. 뭐 대형 사찰 앞에 도로 포장하고 뭐 제가 없는 소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 사람 다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 뒤로 정치인들 만나면서 무슨 뭡니까 국가 뭐 조창 기도회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불러가 네. 어느 정권이든 네. 보수든 진보든요. 그리고 무슨 촛불 시위나 이런데 종교 이름으로 종교 사제들 뭐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성녀복이든 그렇게 좀 하지 말고요. 종교는 정치에서 정말 벗어나 있어요. 저는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 이 부분을 정말 법에 좀 받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종교인들이 정치인 이상이 되어버리고 정치가 종교의 아불라 그러다 놓은 게 이 육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육포 사건이라는 것이 좀 뭐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내년 올해 총선을 이제 뭐 황교안이 좀 주도하에 나갈 때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특이하게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종교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큰 그래도 갈등 없이 뭐 잘 어울려 지내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뭐 아예 갈등의 어떤 요인 자체가 없는 것은 또 아닌 상황이고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는 또 뭐 이렇게 일부 과격 좀 잘못된 기독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막 절에 가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 좀 그런 들의 문제가 있어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국무총리나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야당 대표가 뭐 종교인한테 그런 선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부터 해서 자 그리고 종교인들 하나 물어봅시다. 종교인들이 종교계 행사에 또 종교계 무슨 경축일에 왜 정치인들이나 대선 후보나 각 당의 대표들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거. 솔직히 말하면요. 정치와 종교가 어디서부터 먼저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를 진짜 네,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호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포가 날아가고 네. 합장을 하니 안 하니 난리들을 치고 이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종교인들도 좀 부끄러운 줄 알 필요가 있고요. 종교는 정치에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도요. 자, 이 종교계 비를 맞추고 눈치 보고 표어들어 다니고 이런 행동도 그만둬야 된다고. 네. 그리고요 세금 받을 거 다 받아야 돼요. 예? 아니 조세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왜 종교인들 종교 재산은 세금 안 매깁니까? 그게 좀 계속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하여튼 이게 뭐 딴 걸 떠나서 이제 뭐 성경 말씀에도 그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카이사를 것은 카이사르께 것에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대로 이게 뭐 돈과 관련된 거 재산과 관련된 거는 이것은 카이사르의 것이니까 거기에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차라리 저는 그냥 종교적 헌금도 국가에 내게 해서 독일처럼 뭐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 국가가 종교 기관을 사이비들 빼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교 기관만 유지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하는 것이 더 깔끔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둘러싼 참 신도들은 좋은 일 한다고 내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거 알면 자빠질 일도 천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돈을 바탕으로 세습하겠다고 설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소림사처럼 방망이 들고 차지하려고 싸우는 요즘 좀 뜸해졌습니다만 그래도 많죠 아직도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신도들도요 그냥 그 종교만 믿지 사람을 믿을 일도 아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 종교 어디서부터 먼저 썩었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